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이유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램지오 사태, 특히 1월 말부터 램지오 하버드대 교수가 사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하고 똑같았다, 이러한 내용을 권위 있는 학계지, 논문 학계지에 싣겠다라고 하여서 위안부 문제가 다시 굉장히 큰 문제로 이슈화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내용으로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1988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국에서 석사, 박사를 받아가지고 특히 일제 간점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독도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연구를 했고, 기타 일제 간점기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한국인이고요. 한국에 온 지는 33년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된 지는 18년 정도가 됩니다. 이름만 일본 이름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모두 한국 사람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살았던 시기가 32년이고 여기 와서 33년이기 때문에 1년 한국에서 사는 기간이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거의 한국화 되었다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오늘은 특히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시작은 이게 1991년이었습니다. 김학순이라는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은 일본군 위안부였다라고 세계에서 최초로 증언을 한 것이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된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991년 8월 14일이었기 때문에 현재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김학승 할머니의 증언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일본 정부였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여서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자민당의 미야자와 내각이었는데요. 그 미야자와 내각의 관방 장관이었던 고노 요헤이가 고노 담화를 발표하여서 이 담화로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의한 그리고 일본군에 의한 강제 연행이라는 것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시 양심적이었던 일본 정부의 발표에 상당히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내의 의파였는데요. 그런데 1995년이 되어서 무라야마 도미이치라는 사회당 출신의 사람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무라야마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를 1995년 8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5일, 그때 일본이 패종한 지 5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침략 전쟁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 또 식민지화 하여서 많은 나라의 고통을 안겨줬다,
라는 내용으로 또 사죄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일본 내에 극우 세력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일본 내의 극우파의 주장은 일본은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킨 것이 일본군이 감행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하고 고노 담화에 대항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하기는 했지만 많은 식민지를 근대화시켰다라고 하여서 오히려 혜택을 지배한 국가들에게 베풀었다. 이러한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또 본격적으로 주장한 것이 그때 93년, 95년에 상당히 양심적인 일본 정부의 선언,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가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본 극우 세력은 이렇게 하여서 그 두 가지 담화를 구체적으로 부정하여서 일본 정부의 견해라는 그 부분을 완전히 삭제하려고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극우 세력의 목표는 일본군을 다시 부활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은 자위대라고 하여서 전식 군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격할 때 상당히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비만 하기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요. 그 군대를 전식적인 공격 위주의 1945년 이전의 군대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때 장애가 되는 것이 바로 고노 담화 그리고 무라야마 담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담화를 철저하게 부정하려고 일본 극우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가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더 요약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안소라는 것이 설치가 계기는 1932년 일본의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이 괴뢰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특히 이 한반도가 만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많은 조선 여성들, 당시 조선 여성들을 만주 쪽에 데려가서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초에 그 위안소로 일단 기록상 남아있는 것은 상하이에 있는 일본 해군의 위안소입니다. 만주 쪽의 위안소는 기록으로서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만주에 있었던 관동군이 45년에 그 러시아,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내려와서 쭉 후퇴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문서들을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언들이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 전체를 침략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여서 먼저 중국 전체의 각지에 일본군이 점령한 그러한 장소 모두의 위안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1937년 중일 전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그 위안소 설치라는 문제에 있어서의
더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또 직접적인 계기, 이거는 이 사진은 난징 대학살 때의 사진인데요. 당시 중국을 계속 침략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특히 난징에서 대학살을 저질렀죠. 그 과정에서 현지 중국인 여성들을 강간하여서 성폭행하여서 그 다음에 살해하는 그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일본군의 윗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해까지 하는 일본 병사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중국을 통치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민심이 완전히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위안소 설치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위안소 설치의 이유를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일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위안하는 방법으로서 위안부 제도라는 것을 생각해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성병이 중국 대륙에서 굉장히 만연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보통 중국인들 사이에 만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일본 병사들 사이에서 만연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매춘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일본 병사들은 중국의 매춘부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병이 일본군 안에서 만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막아야 된다. 성병이 일본군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일본의 윗사람들이 걱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 여성들하고 접촉하면 일본군의 기밀이 새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여성이나 조선인 여성, 대만인 여성들을 데려다가 위안부로 만드는 그러한 것을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요, 일본이 중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침략하지 않았으면 없었던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에 침략하고 위안부 문제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여서 위안부 동원이 시작되는데요. 그 위안부 동원의 시작은 1938년, 그러니까 37년 12월에 난징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일본 여성, 조선 여성들을 그렇게 위안부로 동원하자라는 이야기가 중국에 있는 일본군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중국에 있는 특히 첫 번째는 상하이 일본군이 일본하고 한반도에 그 여성들을 모집하는 업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요, 일본 정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유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당시 일본 정부하고 일본군은 별도의 조직이었어요. 그 위에는 일왕이 있었죠. 현재하고 다릅니다. 현재는 일본 정부 하에 자위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당시는 일본군이 이러한 직속 부대로서 별도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 시작은 일본군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서 모집업자들을 일본 안에 그리고 한반도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일본 안에 경찰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놀랐다라기보다 몰랐기 때문에 처음이요. 그래서 일본 내에 나타난 그런 업자들이 그 유괴, 그러니까 여성들을 속여서 데려가는 그러한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 체포를 합니다. 일본군이 보냈다는 거 모르니까요. 그런데 체포를 했더니 업자들이 말합니다. 자신들은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의 지시로 왔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하여서 상하이 일본군에게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중국에 있는 일본군의 증명서를 갖고 온 모집업자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해라 라는 지시가 일본 내무성에서 내려집니다. 일본군의 증명서가 없는 업자들은 그러나 단속해라. 이렇게 하여서 일본군이 보낸 업자라고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업자들에게는 다 동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이나 한반도에서는 여성들을 속여서 데려가는 것이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취업 사기죠.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어떤 해군 병원의 간호사 보조가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여기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은 삼천면 정도의 수르테조프, 그 잡부라고 하죠. 잡부를 모집해라 라고 하여서 그러니까 매춘부를 모집해라 라고는 말하지 않고 수르테조프하는 여성을 모집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면목상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것이 일본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아 있습니다. 일본 여성에게 보여준 계약서에는 매춘부가 아니라 잡부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소에 가면 다 오로지 매춘만을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부터 속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모집의 구조는 지금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현지 일본군은요 위안부 동원을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일본 정부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일본군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육군성에게 위례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 정부 하에 육군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 나가 있는 일본군은 육군성하고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육군성에 위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군성은 일본의 내무성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 내무성은 일본 각 지방의 치사들에게 여성들 동원을 다 요청합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각 지방의 치사들은요 업자들을 급비리에 선정합니다. 업자들이 알아서 모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 정부가 개입하여서 믿을 만한, 그러니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합니다. 아니면 비밀이 새나가니까 문제가 되니까요. 이런 것이 다 공문서에서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그런 공문서를 번역하여서 책도 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요 일본 내무성은 경찰서장에게
또 지시를 내립니다. 일본군의 주면서 그리고 각 지방의 지사가 선정한 업자들이며 편의를 제공하라. 이러한 내용이었던 거죠. 마지막에 일본 외무성은 그렇게 해서 모집한 여성들에게 도한 증명서, 지금 말하면 비자 같은 거죠. 도한 증명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당시 한반도 그리고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한 그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위에는 일왕이 있는데 일왕은 거의 권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람들의 거의 다 맡겼죠. 일왕이 45년까지 면령한 것은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945년에 8월 15일이었잖아요. 일본의 패전을 결정한 그 내용은 일왕이 나서서 결정했죠.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다 맡겼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신은 그냥 뭔가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신답게 만드는 그게 일본의 제재였기 때문에 신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내용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크게 보시면요. 일본 총부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대포령이라는 일본군의 중심 조직이 또 별도로 존재했고 아래에 황군이라고요. 일왕 초나의 군대라는 황군이 존재했고 육군, 해군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하고 별도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편의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조선전도부도 일본 정부 하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별도의 조직으로 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선전도부는 일본의 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법을 많이 차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중심에 있었던 것은 조선전독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한반도에서의 헌법 규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헌법 하에 없었던 조직이 조선전독부, 대만전독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선 내에서는 더 독재적인 그러한 동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동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고 하면요. 여러 가지 문서가 남아 있는데 이게 일본군이 주도하여서 위안소를 만들고 위안부 동원을 했다라는 증거 문서 중 하나입니다. 처음 그래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장병들이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어떤 위안판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일본군 안에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결과적으로 요선들을 데려오자. 그 요선들을 사실상 일본 내에 있는 유학 매칭업소의 요선들하고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으로 위안소 설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결정했다. 위안소 설치, 위안부 동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왜 지금 말씀드리냐고 하면 위안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학자들은 위안소라는 것은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 그냥 자발적으로 업자들이 매칭업소를 만들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문서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아까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여서 38년 2월 23일에 내무성 돈첩이라는 것을 각 그 지방의 장관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 정부는 이 위안부 문제, 위안소를 만든다. 그리고 요손들을 계속 해외로 보낸다라는 데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일본군이 해외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의 명령을 거슬릴 수가 없는 게 일본 정부였어요. 탄씨는 그러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수산도 일본군의 뭐라고 할까 행동을 비판하여서 사살을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1932년 만주국 건설이었어요. 괴뢰 만주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이누카이 츠요시라는 일본 수상이 그것을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침략이다.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랬더니 만주국에서 관동군 장교들이 도쿄에 올라와서 이누카이 츠요시 수상을 총으로 사살해 버렸습니다. 이게 5.15 사건이고 이후 일본은 일본군에 의한 공포 천지 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본군은 별도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의 위에 군림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도 226 사건이라고 일어나고요. 일본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뭔가 말하면 다 한다라는 것이 일본 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일본군이 시작한 이 위안부 동원에 대해서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본에서는 또 1925년에 국제조약, 매매준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또 가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매매준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여기에 일본이 가입하여서 특히 여성들을 매춘을 목적으로 해외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은 해외에서의 그 곤찬 제도라는 것을 사실 1929년에 없앴습니다. 곤창라는 것은 공인대 매춘부 제도입니다. 국가가 그 매춘부를 등록하게 하여서 공인대 매춘부로 허용하는 제도죠. 그러니까 1945년까지의 일본이나 당시의 조선도 마찬가지고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곤찬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거든요. 그거는 불법입니다. 네, 그러나 당시는 매춘부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 등록을 잘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국가에서 허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외에서의 곤찬제를 29년에 다 폐지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 해외에서는 자부제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일본이 사실. 그러니까 수르대접을 하는 여성들 제도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같지는 않은 거죠. 여성들은 계약할 때는 매춘부가 아니라 수르대접을 하는 여성으로 특히 일본인 여성들은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매춘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요. 그렇게 하여서 일본은 국제조약도 있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비밀리에 다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내는 여성들은 원래 취업을 하고 있었던 여성으로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춘부를 말합니다. 어차피 해외로 보내고 아무리 잡부라고 하여서 보낸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그 매춘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매춘부였던 사람들을 보내자. 그리고 21세 이상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것은 냄손 돈첩이라고 하여서 급필이에 일본 내에 다 전달되는데요. 조선이나 그러니까 한반도 그리고 대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내지 일본 본토에만 적용되는 내용. 그래서 21세 이상이라는 것은 일본 여성들에게만 적용되었고 결국은 조선 여성들은 확인이 되는 그 문서라든가 증언으로는 14살이라든가 이러한 그 소녀들이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취업 사기로 많이 데려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21세 이상 원래의 매춘부였던 사람을 데려갔지만 그러나 일본의 그 침략함 그 지역이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었고 그 여러 곳에 위안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족하게 된 거죠. 여성들의 숫자가. 그래서 일본 여성들도 이제 속여서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냄손 돈첩이 이제 유명무실화 거의 그 실존이 안 되는 그러한 문서가 됩니다. 이러한 것도 1940년 전도에는 냄손 돈첩에서 결정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요새는 안 지키고 그냥 해외에 있는 일본군이 보내라고 하면 무조건 보내고 있다. 이러한 외무성의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에 일단 뭐라 할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냄손 돈첩도 결국은 지켜지지 않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일본군의 증명서를 갖고 있는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 업자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여성들을 데려갔다고 여러 문서나 여러 증언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그 큰 위안소를 설치했을 때 역할 분담을 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 연사관, 이것은 해외에 있는 일본 연사관. 일본 연사관은 도한상의 편의를 여성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내의 외무성, 이 현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연사관에 이러이러한 여성들이 간다라는 연락이 갑니다. 그 연사관에서는 그 서류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 서류에는 그 매춘부 혹은 위안부로서 간다라는 내용이 많이 없었던 거죠. 초기에는 잡부라고 해서 있었지만 중간에서는 그냥 큰 관계자라는 신분을 줘가지고 큰 안에서 여급이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해군 병원에 그 작업을 한다, 일을 그냥 한다, 육군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일을 한다. 심지어는 어떤 여성들은 도쿄에 있는 공장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착한 곳이 미얀마, 버마였다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도착하면 이제 일본군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얻는 거죠. 사실상 그런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사관에서는요, 항의 도착과 동시에라는 것은 이것은 특히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만주 측은 항의는 아니라 기차에서 도착하면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항의 도착과 동시에 연사관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연사관에 조금 머무르고 있으면 자신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요선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연사관에 일을 끝내고 이제 혼변대로 요선들을 넘깁니다. 혼변대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위안소까지 요선들 그리고 모집업자들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모집업자들은 그냥 모집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모집업자들은 처음부터 일본 정부, 일본의 지사들 그리고 일본군하고 그 협의를 했을 때 모집업자가 되겠다고 협의를 했을 때 그냥 모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솔을 하는 거, 그러니까 현지까지 데려가는 거, 인솔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포즈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현지에 가서 일본군 위안소를 기본적으로 일본군 아래에서 경영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업자들은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업자이면 그냥 모집만 하고 넘겨주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일본 정부하고 일본군이 고안해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비밀이 새나간다,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정하여서 이게 급필이에 진행시키는 사업이다라고 하여서 그 위안부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보이는 문서들이 많은 것이고요. 자, 이제 1941년이죠. 12월 일본은 미국하고 싸워서 태평양 전쟁에 돌입합니다. 동시에 일본은 마레이판도도 공략하여서 영국군하고도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동시에 1941년 12월 8일 미국 진지만 공격, 그 1시간 반 정도 후에는 마레이판도에 있는 영국군을 공격, 이런 식으로 하여서 영국하고 미국에 대한 전쟁을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위안부들이 가야 되는데도 동남아를 넘어서 태평양의 섬들까지 다 위안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위안소의 하나의 상황을 그린 만화입니다. 미즈키 시게루라는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 만화가가요, 그 태평양 전쟁 때에 부상하여서 왼쪽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일본에서 만화를 오른쪽 손으로만 그렸어요. 굉장히 유명하게 된 유명 인사입니다. 이 미즈키 시게루는 또 양심적인 작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위안소의 상황을 가끔 만화에 그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투가 있다라든가 또 휴일이다, 그러면 100명 가까운 병사들이 위안부 한 사람 앞에 줄을 섰다, 그 경험을 그린 만화인데요. 이것은 또 다카모리 부대라는 데서 위안소 규정을 냈는데, 거기에는 위안부 한 사람당 일본 병사는 100명이라고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명의 병사가 그렇게 하루에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전투가 있다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사들은 위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고 위안부는 성노예 상태로 놓여져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책구역이 그러니까 행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어요. 자유롭게 여러 곳에 절대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황궁, 일본군 이외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일본군 전용 위안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이 일본군 위안소가 굉장히 문제가 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아까 산책구역을 보여주는 그 약도가 남아 있고요. 이 그 빨간 그 네모 안에서만 여성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50m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조금 그 넓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었던 사례도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도 여러 곳에 일본 헌병들이 있어가지고 일본 헌병들이 감시하고 있는 그 구역을 여성들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자유가 물론 없었던 거죠. 위안부들에게는요. 그리고 조선 여성들에 대한 그 모집 방법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모은 것은 살아서 돌아온 일본인 편사들이 말한 내용입니다. 일본인 편사들이 전쟁터에서 조선인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위안소에 갔으니까요. 위안소에 간 것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살아서 돌아온 일본인 편사들은 그 생생한 기억을 돌아와서 책으로 많이 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더 모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취업 사기로 조선인 여성들을 데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군 간호사가 된다. 해군 병원에서 자비역을 한다. 막 이런 이야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1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면 식사도 무조건 무료이고 또 숙소도 있으니까 잠잘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하는 일은 쉽다. 그래서 안 갈래요. 해가지고 여성들을 데려갔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계약서 같은 게 없습니다. 이유는 1930년대에 조선인 여성들은 문맹이 9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할머니 세대 그리고 준주 할머니 세대는 글자를 배우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인 여성들은 그래도 문맹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30% 정도. 그러나 조선인 여성들은 92%까지 문맹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같은 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또 쉽게 속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구조가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위문하러 간다. 위문단으로 간다라고 하여서 그대로 현지에서 매춘을 강요당했죠. 그리고 일본 공장 노동자로 일하러 간다. 도쿄의 군수 공장 노동자가 된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아까 이야기한 이 여성은 보마까지 갔죠. 그런데 일본 편사가 들어왔어요.
일본 말을 굉장히 잘하는 조선인 위안부였다. 쓰기에 책 안에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런데 왜 당신이 그렇게 일본 말을 잘합니까? 물어봤더니 그 여성은 자신은 조선에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본 병사가 놀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왜 이런 데 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여성이 24세였다고 하는데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쿄의 공장으로 가서 1년 정도 일을 한다라는 모집이 있었다. 자신은 도쿄를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교사 생활을 1년간 휴직하여서 도쿄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도쿄 구경도 하고 견문을 좀 넓힐 생각이었다. 그런데 배를 탔더니 배는 도쿄로 가지는 않고 남쪽으로 와서 모마, 미얀마까지 와버렸습니다. 다 지금 일본군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여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에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 편사는 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지시로 그렇게 여성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어떻게 불법으로 와도 그냥 어떤 것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범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폰이 아는 내용으로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이러한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의 범죄 집단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